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기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018년 9월 23일 여러분 치루어진 경찰학개론 해설을 여러분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론 문제가 한 27%, 나머지가 조문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것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대륙법계를 물으면 영미법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경찰권의 동글뱅이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는 개념입니다. 경찰권. 이 경찰권에 동글뱅이 쳐놓고 경찰 활동을 옆에다 써놓으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 개념을 전제로 여기까지 딱 자르세요. 통치권을 전제로 여기까지 자르세요. 그 다음에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랬는데 요거는 핵심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륙법계에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미법계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로 전환된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륙법계라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프랑스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그러면은 통치권. 그 반대 이 영미법계는 반대로 자치권이에요. 이 자치권이라는 게 바로 시민들이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고 경찰은 그 권한에 입각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개념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대륙법계는 뭐 중심이냐면 관중심이에요. 관중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요것은 관료주의라는 얘기죠. 저 여러분들 경찰관이 경찰로만 한정을 할게요. 관이 민을 통치한다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중심이 아니라 민중심입니다. 민중심. 그러니까 관료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경찰학개론 전 범위에서 여러분들 요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전 범위에서 전 범위를 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가경찰이 상대적으로 요쪽으로 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치경찰이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 푸실 때. 그 다음에 저기 생활안전 파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전통적 경찰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통적 경찰활동을 요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다 풀립니다. 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를 해설을 듣는 것은 다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출문제 지금 해설을 듣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요거는 합격해버린 사람은 요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을 위해 한 것인데 이 다음을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 경찰. 요렇게 맥을 같이 하면은 다 먹힙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여기 대륙법계는 수직의 개념이라 그러면 여기는 수평의 요런 개념까지 있다. 굳이 얘기하면 수직이라 그러면은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된다. 이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조금 전에 경찰권이라는 곳에 동글뱅이를 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경찰권을 발동하면은 관이 항상 경찰학개론은 문제를 푸실 때 관과 민을 머릿속에 같이 동시에 띄워놔야 됩니다. 왜?
경찰학개론은 경찰이 하는 이론들을 접목해 놓은 거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주체를 관이 들어가면은 민을 생각해 놓고 문제를 푸셔야만 정확하게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찰권을 발동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발동하는 거예요? 관이 민에게 발동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경찰이 민에게 경찰권을 많이 발동하는 게 좋아요. 이 봉사 서비스 하는 게 좋아요. 봉사 서비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권의 발동에 보면은 역사가 흐르면서 축소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경찰 활동은 어떤 개념이 숨어 있냐면은 봉사나 서비스 같은 비권력적인 게 숨어 있어요. 아마 요 정도만 가지면은 경찰학개론 전 범위에서 대륙복귀와 영미복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소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기억본을 보시면은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대륙복귀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여기는 맞죠? 그런데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이 뒷부분은 영미법계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31년 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그 다음에 1794년 독일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이라든가, 재화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자치경찰을 최초로 분리한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 자치법 있잖아요. 자치법전, 프랑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하는 법적 근거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뭐가 출제가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는 거,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순서를 물어보는 거를 물어볼 겁니다. 이 순서라면 여기는 지금 1931년이잖아요. 독일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그러면 1794년, 이렇게 연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예, 프랑스 재화형벌법전은 1795년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뭐 프랑스 자치법정 그러면 1884년, 역사적 순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대비하시고, 니은은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자,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해 놓은 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법이 한 4개, 5개가 어느 교재든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내용을 시험 직전에 외우셔야 됩니다. 디귿.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여러분들 대륙법계는 고대, 중세,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18, 19세기 법치국가 시대, 20세기 2차 세계대전으로 쭉 내려오면서 경찰이 맡는 범주가 점점 그러니까 경찰권 대상의 범주가 점점 축소가 돼갑니다. 그래서 고대는 제외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니을번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개론에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하고 티토 판결이 양대 판결이 되겠습니다. 티토 판결,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법치주의 이념을 실현시킨 판결입니다.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1882년에 판결 났잖아요. 그러면 요게 19세기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법치주의는 언제 시작됐나요? 18세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 그러면 18세기에서 19세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그럼 18세기에 도래했지만 법치주의 이념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법치주의 이념이 뭐예요? 소국적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해라. 소극적 위험 방지만 경찰의 범주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17세기 경찰과 시대는 소극적 위험 방지 플러스 적극적인 공공복리도 경찰의 범주에 집어넣었잖아요. 요거를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계기가 돼서 요걸로만 우리 경찰은 경찰권을 발동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즘같이 말을 하면 경찰청장이 마치 소극적 위험 방지에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마치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의 행동을 취하다가 된통 혼난 판결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띠토 판결은 뭐냐면은 이 띠토 판결이 계기가 돼서 우리 경찰의 재량은 0으로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우리 국민이 하자가 없는 무하자 재량은 청구할 수 있는 경찰 개입 청구권의 효시가 되는 판결이 바로 띠토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과 띠토 판결을 자꾸 혼란을 줘서 오답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찰학개론에서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니을번을 보시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 임무의 목적 확대라고 그랬잖아요. 목적 확대가 아니라 목적 축소잖아요. 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17세기 경찰과 시대에서는 소극적 위험 방지와 적극적 공공복리 다 경찰의 범주에 들어갔잖아. 그런데 18세기가 들어오면서 법치주의는 적극적인 공공복리는 안 된다. 소극적 위험 방지에만 한정해라. 그랬는데 1세기 동안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경찰이. 그러다 크로이츠베르그 언덕 사건으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나서 비로소 아이고 우리 경찰은 드디어 이제 소극적 위험 방지로만 딱 한정해라는 목적 축소 판결이 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목적 축소의 결정적인 계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미음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세기 경찰과 시대. 자, 경찰이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 재정, 군정, 외정, 사법 그 비읍번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미음하고 비읍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경찰과 시대는 소극적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강제력을 대단히 많이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절대주의 경찰국가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17세기를. 그러니까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없었다. 틀렸어요. 비읍번. 17세기 국가작용 분화현상이 나타나. 이 분화현상이 거기에 말하는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사법이 가장 나중에 분리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분리된 나머지를 내무행정이라 그럽니다. 이 비읍번도 경찰국가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고로 비읍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비읍은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2번으로 갑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된 통고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자 여러분들 경범죄처벌법에서 통고처분할 수 있는 항목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39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4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통고처분 항목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고라든가 관공서 등에서 주치 소란 행위를 하는 거 있잖아요. 6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것은 즉심 항목에 들어가고 주소가 분명하든 불명하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로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은 39개, 4개, 2개 이렇게 해서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는데 통고처분했던 것은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경범죄처벌법 7조 1항 내용이거든요. 요구하고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통고처분 안 합니다. 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심에 회부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서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똥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날부터가 다음 날로 오답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날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게 천재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그런데요, 통고처분을 내리잖아요. 통고처분. 이 통고처분은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39개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9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하입니다. 이하. 요것도 미만으로 바꿔서 또 출제도 될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있잖아요. 요것들은 전부 다 통고처분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일 이내에 납부를 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통고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을 하루 계산하지 않아요. 내일부터 2일부터 1일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된 날부터가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요거는 10일을 계산한 날은 2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다음 날부터. 지금 오늘이 지금 9월 20 오늘 7일이죠. 오늘 9월 27일. 예, 우리 카메라 PD가 저를 안 가르쳐 줬어요. 9월 27일. 예. 9월 27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9월 27일 날, 예, 강의하는 오늘 저 통고처분 딱지를 받았어요. 현장에서 딱지를 띄었어요. 그럼 9월 27일을 하루로 계산하지 않는다. 28일부터 하루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2일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이 10일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이면 오늘을 하루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또 20일을 주잖아요. 20일 이내에 납부해라. 대신 10일 이내에 납부 못했으니까 가산금이 붙어요. 100분의 20. 그래서 요때의 20일도 하루가 2길, 다음 날. 2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다음 날과 그날부터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계산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2번, 3번 맞는 말이에요. 범칙자란 범칙 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범칙 행위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범칙자로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결과를 헤아려 볼 때 구류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6조 2항을 보시면은 제외되는 사람들이에요.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인정되는 사람을 범칙자라고 그랬어요. 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네. 틀렸습니다. 4번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1번에서 설명했습니다. 거부한 사람과 그 다음에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그것도 지체 없이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이. 그것도 며칠 이내도 아니고 지체 없이 한다. 이것도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경찰서장 지체 없이 청구할 수 있다. X.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갑니다. 행정절차법입니다.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행정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할 때 이 절차법에 따라서 해라. 그리고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의견 제출도 받고 그 다음에 청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해서 행정절차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번 행정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해가 안 가시면 관할 행정청을 우리 경찰학개론을 공부하시니까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관청 그러면은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할 행정청의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그대로 행정절차법 27조 1항 내용을 그냥 컨트롤 V 딱 넣어놨습니다. 컨트롤 딱 해서 카피 떠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서 넣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2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 자, 이게 이제 침익적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라고 그래. 침익적이라고 이런 것은 수익적이지가 않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침익적이라고 그래.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줄 수 있다. X입니다. 이것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주어야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2조 내용입니다. 3번,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게 이제 28조 행정절차법 28조 2항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요.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해야 된다. 자, 11을 7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4번, 청문 절차 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3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큰 뭐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문제가 이대로 나왔다라면은 조금 아쉬운 것은 경찰학교는 좀 순서대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냥 왠지 그냥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4번, 요 생활안전 파트에서 나오죠. 유실물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유실물법을 이제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유실물이란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말합니다. 이게 유실물의 정의입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버린 물건이나 도품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겠죠. 맞는 말입니다. 정의입니다. 유실물에. 2번,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도품이잖아요. 이런 게. 도품. 3번,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7일 이내에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은. 자, 유실물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거. 유실물 관련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유실자, 주운 사람을 습득자.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습득자가 주어서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데 반드시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습득자는 요렇게 되면은 크게 무슨 권리가 형성이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보상금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까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요게 생깁니다. 만약에 그러는데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길거리에서 주웠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누구 점유하에 있는 곳에서 주웠다라면 절도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이 7일 이내에 주워서 신고를 하면은 주인 찾아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이 몇 개월 이내만 찾아가면 돼요. 6월 이내에 찾아가면 되는데 6월 이내에 안 찾아가. 그럼 6월 이내에 안 찾아가면 습득자에게 3개월 이내에 찾아가라고 그래. 근데 3개월 이내에 안 찾아가. 그럼 요거는 크게 보면은, 계략적으로 보면은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예요.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때부터 몇 개월 이내입니까? 몇 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돼요. 3개월 이내에 수취하지 아니할 때는 소유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유실물법 14조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5번 경찰 장비관리 규칙입니다. 이 경찰청 훈령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경찰 장비관리 규칙하고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참고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이죠. 그 법률에 경찰 장비와 연관된 경찰 장구, 분사기 등 무기, 기타 장비를 규정해 놨잖아요. 그걸 규정해 놓은 게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 장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위해성 경찰 장비에 관한 규정하고 요거는 대통령령이에요. 법이에요. 법이에요. 경찰 장비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훈령이에요. 요것과 비교해서 시험에 또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전자충격기는 물품관리관의 책임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운영부서에 대해서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집중관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장비관리규칙 79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니은번 차량의 차종은 88조에 있습니다. 규칙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여러분들 여기는 수사용은 없습니다. 수사용은 없습니다. 차형은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용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등이란 말이 없잖아요. 딱 예시가 아니라 열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8조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귿번 95조 내용입니다. 각 경찰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니을번 9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90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 말에 동글뱅이 치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바꿔치기해서 오답을 내겠죠.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 정수 소요 계획서를 그 다음에 또 동글뱅이 치시기 바랍니다. 요걸 지방청장으로 바꿔서 오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매년 3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90조의 내용이에요. 미음번 대개 경우 요거 미음번 하나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번에 경찰 간부 시험의 공통점은 대단히 종합 문제로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울게끔 박스 반문제의 그 예문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알아도 정말로 많이 반복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은 아마 시간 내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복 학습을 잘해둬야 됩니다.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 자, 변태 성격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안한 자의 경우에 대하여 그 다음에 묻는 게 그겁니다. 무기 탄약을,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내용이 120조 내용이거든요. 아주 시험에 많이 노출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열거해 놓으니까 쭉 나열해 놓으니까 좀 특이하게 보이죠. 이걸 이제 암기식 위주로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회수는 아니지만 회수나 보관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회수는 아니지만 보관할 수 있는 요거거든요. 이게 120조의 1항, 2항, 3항 규정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즉시 회수는 딱 세 가지뿐이 없어요. 세 가지. 징계 대상자, 징계,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자, 그 다음에 사의 표명자,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무슨 그 행사장이라든가 위에 그 지휘관 사무실에 들어가고 그럴 때 그 순간에 보관한다는 게 사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항목이 맞는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뭐 하나 두 개 정도 틀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여기에 지문이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에 한 개 했으면은 이게 틀릴 확률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두 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적으로 예문을 준 겁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6번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여러분들 보안업무 규정은 아주 출제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안업무 규정에 제일 출제가 잘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비밀은 보안업무 규정 4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보안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묻는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있잖아요. 대통령 훈령이에요. 훈령. 그 다음에 대통령 보안업무 시행 세부규칙이 있는데 요거는 경찰청 훈령인데, 여기는 뭐가 출제가 잘 됩니까? 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있잖아요. 요거 관련 내용이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꼭 정리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자, 경찰청 훈령에 해당되는 시행규칙을 물었어요. 1번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 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 취급의 인가 및 인가 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따라서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 조심해야 돼요.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1급 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는 다시 신원조사를 해야 됩니다.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을 보시면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박스를 해 놓으세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이 국가정보원장을 바꿔치기해서 오답을 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2급 이하입니다. 2급 이하, 2급 이하, 3급 이하 X, 1급 이하 X, 2급 이하 비밀 취급 인가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이제 규칙 33조 내용이에요. 2급 비밀 및 상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넷 등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되고, 보관 책임자가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을 때는 2급, 3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2급, 3급은 혼합해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1급은 절대 혼합해서 보관할 수 없고, 이 1급은 반드시 금고에 또 보관해야 됩니다. 1급은 절대 2급, 3급과 혼합해서 보관할 수 없다.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노출된 지문들입니다. 4번 규칙 33조 사항 내용입니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자, 여러분들 자꾸 제한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알아두세요.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 여러분들 통제지역은 없습니다. 통제구역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가 바로 보호구역이라 그래요. 보호구역.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제한지역은 일반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어요. 단 일반인을 감시할 정도 지역이 제한지역이에요. 보호구역 중에.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한구역은 안내되는 곳만 들어가야 돼. 요게 제한구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의 세부 시행 규칙에 여러분들 보면은 6장소 우리 경찰 조직에 6군데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요거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제구역이 있어요. 요거는 비인가자의 출입이 아예 금지되는 곳이에요. 통제구역은 요거 8군데가 딱 특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럽니까? 요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시행 세부 규칙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보세요. 지금 묻는 게 뭘 물었어요? 저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이잖아요. 비밀. 여러분들 보안 업무 규정의 비밀은 딱 3가지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1급, 2급, 3급뿐이 없어요.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외에는 비밀이 아니에요. 뭐 대회비나 이런 것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을 다 합하면 이것은 보안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보안 안에 비밀이 포함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아무나 다닐 수 있는 제한지역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요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한지역에 보관하는 등 요거는 여기에다 보관해야 돼요. 여기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그러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가 될 겁니다. 33조 내용은 요거 배경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요거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찰의 반대는 전담경찰이에요. 전담경찰은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육경조직의 일반법인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역경찰은 누구를 말하냐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을 지역경찰이라고 그래요. 경찰청이나 지방청이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을 전담경찰이라 그러고. 그럼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훈령입니다. 훈령, 경찰청 훈령. 경찰법은 법률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참고로 해서 기업, 지방청장,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 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자 벌써 틀렸어요. 뭘로 정한다? 경찰청장이 따로 정합니다. 3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 39조. 지방청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청장은 이 지역경찰이 활동하는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치안센터 설치나 폐지를 말을 하면 무조건 지방청장입니다. 그런데 기업같이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니은번은 29조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찰 근무의 근무 종류 및 근무 구역은 시간대별, 장소별 치안 수요,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순찰 인원 및 가용 장비, 관할 면적 및 교통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있는 그대로입니다. 디귿번 상황 근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 근무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근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예를 들어 상황근무, 대기근무, 행정근무 여기 근무를 하면서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외워야 돼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 관서의 치안센터 내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자, 아주 많이 노출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찰이 하는 업무가 행정, 상황, 순찰, 경계, 대기, 기타 근무가 나오잖아요. 요게 무슨 업무를 하는지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황근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행정, 상황, 대기, 근무부터 쭉 해서 다 경계 근무까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니을번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경찰은 또 행정근무 암기 문제 다 맞는 내용입니다.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미음번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자 밑줄 그으세요. 연 2회 이상
요거를 연 1회, 연 3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연 2회 이상 미음번 37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사망을 보시면 되겠어요.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 중원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틀렸습니다. 8번 소년법이 있습니다. 요즘 뭐 소년법 때문에 난리죠.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소년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소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기억을 보시면 소년법 4조 1항 3호 내용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그런데 소년업무 규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소년업무 규정에는 비행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어요. 여기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죄를 범했어요. 이미 죄를 범한 친구들이에요. 소년. 우리가 소년은 나이가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19세 미만자. 근데 소년법상 특례가 인정되는 건 18세 미만이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형을 시킬 수 없어요. 사형을 시킬 수 없어요. 범죄소년은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자예요. 죄를 범한 자, 이미 죄를 범했잖아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14세 이상자가 됐으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검찰청에 송치를 하는 겁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없잖아요. 형사처벌 가능하잖아요. 범죄소년은. 그런데 촉법소년이 바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자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해요. 죄를 범한 자 10세 이상에서. 이거는 우리 경찰서라 그러면은 여성 청소년과에서 조사를 하겠죠. 요거는 지금 14세 미만자니까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려가 있는 자예요. 우려. 아직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그런데 여기는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자, 요거는 우려 있는 자예요. 아직 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 송치할 수 없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면서 이 문제를 풀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기억은 맞는 문제. 니은은 6조 2항 내용이에요. 소년법.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을 하고, 디귿 말씀을 드렸어요.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 보호자란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보호자라 그럽니다. 이때는 좀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니을번.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 이거 핵심은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수 있는 나이를 묻는 겁니다. 몇 살?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63조입니다. 소년법. 미음번.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해당할 때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여러분들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은 무슨 소년뿐이 없어요? 범죄소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촉법, 우범소년 그랬어요. 이런 것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송치해야 된다가 아니라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소년부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은 무슨 소년뿐이 없다? 범죄소년. 이유 말씀을 드렸어요. 9번으로 갑니다. 내3의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입건이란 형사 입건을 말하는 거예요.
입건은 이제 용의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상으로 가면 인지보고서 작성해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면 피의자가 되잖아요. 그 입건 전에는 피내사자 또는 용의자, 혐의자, 피내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입건이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2번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나 제보, 진정, 탄원 또는 투소로 이런 것들은 내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내사. 3번 이 경찰 내사 처리 규칙에 2번은 그대로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내사 처리 규칙입니다. 자, 궁금한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3번 내사 단계의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법적 근거가 헌법 12조 2항을 보시면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 12조 2항 구두로 말해도 되겠죠? 고로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내사 단계에 있던 모든 국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피내사자든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대법원 판례도 하나 있습니다. 2014년도 판례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수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사 기본서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찰학교도 공부한 사람들은 참고적으로 여기에 경찰 실무종합, 경찰 공제에서 출간된 실무종합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에.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은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나 이제 원칙적인 것은 뭐냐? 헌법 12조 2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피혐의자나 내사자에게도 인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은 경찰 내사 처리 규칙 11조의 2의 내용입니다.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 불명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내사를 일시 중지해놔야죠. 이걸 내사 중지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변사사건 처리. 요거는 이제 경찰학개론 순수하게 경찰학개론만을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그 실무종합 공제에 나온 책들을 같이 병행했다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형사소송법엔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했죠? 형사소송법 2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2조에 변사자 검시에 관한 규정. 이게 이제 수사의 단서지요. 예. 그 다음에 2번 형법에 있던 변사체 검시 방해죄, 변사체 검시 방해죄 밑줄 형법 163조에 있습니다. 요거 사장된 조문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일부 개정 시 폐지되었다 그랬는데 사문화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네, 163조에 형법. 3번 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 의심 실종 등 사유로 신고 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여기까지 자르세요. 해당 사건을 그 다음에 밑줄로 그어보세요.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까지 밑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이송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밑줄 그어보세요.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는 적극 공조수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극 공조수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해당 사건을 책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해당 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송하면 안 되고 해당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 있잖아요. 이 경찰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 책임진 사람들과 공조 수사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4번. 의료법은 의사 등의 사체를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 소재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의료법 26조입니다. 여러분들 검안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경찰학개론만을 공부하신 분들은 검안이 뭐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검시가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수사기관이 하는 검시예요. 수사기관이. 요 법률적 판단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요런 검시가 있어요. 요거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 하는 이 검시에 여기 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검안과 부검이 있죠. 이 검안과 부검의 차이. 이게 검안이라는 것은 이제 요런 걸 말하죠. 검안. 요거는 시체 송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검은 오톱시라고 그래가지고 부검이 있잖아요. 시체를 송계하는 거. 그러니까 병으로 죽었다. 병리해부. 그 다음에 행정해부. 어떤 범죄 기인돼서 죽었느냐. 사법해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리해부, 사법해부, 행정해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이 옳은 내용이에요.